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날 코스피가 장중 4,300까지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4,300선을 넘었네요. 네, 코스피가 방금 전 장중 2% 이상 오르며 4,309.2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개장 후 4,227로 시작해 무섭게 치솟다 현재는 4,300선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30의 상승 출발해 장중 944까지 찍고 9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100억 원과 780억 원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0.5원 오른 1,439원 50전에 개정한 이후 외환 당국 개입을 경계하면서 1,44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죠. 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12만 7,800원, SK하이닉스는 67만 9천 원으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은 120% 이상 예상되고 SK하이닉스는 올해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증권사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업계 최초로 구매액의 2%를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800원에 현금 배당 소식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에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 전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3월 20일 BTS의 완전체 컴백을 발표한 하이브는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은 상한가로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에 근접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올해 들어 지정거래 은행이 폐지되고 외화 송금을 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서 연간 10만 달러까지 은행과 상관없이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뀐 정책에 맞춰 은행들도 속속 관련 약관을 손질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은행들이 어떤 약관을 손본 겁니까? 네, 카카오뱅크는 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송금 이용 약관 개정 안내를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대상 거래가 건당 5,000달러 이하 소액 송금, 거주자의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 유학생 해외 체제자 송금의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무증빙 해외 송금과 유학생 해외 체제자 송금 두 가지로 간소화됐습니다. 기존 거주자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 부분이 사라진 건데 K뱅크도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거주자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5,000달러 초과 무증빙 해외 송금을 뜻하는데요. 원래 해당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한 은행에서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게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당 분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기존처럼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한 건 같습니다. 원래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소비자는 은행을 한 군데를 정해서 이를 통해서만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여러 채널을 통해 1년에 10만 달러 한도까지 무증빙 송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은행권 회사를 이용해 업체당 5만 달러씩 총액에 구애받지 않고 우회 송금할 수 있었던 길은 막혔는데요. 때문에 수요를 끌어모으려는 업계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 송금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은행들이 걸어 잠궜던 가계대출 창구를 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계하고 있어 활짝 열린 창구를 기대하긴 힘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이 전말 대출 절벽 일단은 해소되는 건가요? 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택담보, 신용,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은 오는 1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모기지 보험은 오는 22일부터 다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제한했던 모집일을 통한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과 모기지 보험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은행은 생활 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고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접수는 이번 달 내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설정했던 각 영업존별 부동산 대출 상품 판매 한도를 해제합니다. 은행들은 보통 새해 들어 대출 총량이 풀리면 대출 문턱을 확 낮추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여전히 고삐를 들고 있어 새해에도 당분간 대출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확정되는 각 은행들의 새 대출 총량 목표치도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인 2% 안팎에서 긴축적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각 은행들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1분기까지는 부동산 매수세도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서울 집값이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주택 공급 부족 탓에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대 개편 가능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 결제 사고로 KT의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 10,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위약금 면제 첫날인 31일이었죠? 평상시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동안 KT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모두 1,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주 하루 평균 이탈자 수가 2,7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 고객이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던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요. LG유플러스는 1,880명이, 알뜰폰으로는 2,480여 명이 이동했습니다. KT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고 순수 KT 이탈자 수만 보면요. 이날 하루 동안 5,900여 명이 KT를 떠났고 이 중 4,661명은 SK텔레콤으로 1,225명은 LG유플러스로 옮겼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약금 면제 소식이 확산하고 주변에서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이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 옮기기에 시간을 낼 수 있는 휴일이나 주말 수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KT 해지 고객이 늘어나는 틈을 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전체 위약금 면제 기간인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한중 두 나라가 중요한 전략 파트너란 사실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민생 문제 해결과 한중 관계 복원입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일 방중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문제와 더불어 논의될 것으로 언급된 핵심 주제는 민생입니다.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구체적으로는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발 해킹이나 기술 유출, 온라인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동 피해 문제 등 각종 사안을 아우르는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한령 완화와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의 구조물 등 민감 현안 논의 진전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현지 K-팝 콘서트 개최는 힘들 것으로 청와대는 관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다음 날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를 각각 만납니다. 우리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과 크래프톤과 SM엔터테인먼트 등 K 콘텐츠 기업까지 200여 명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AI 전환에 따른 제조 혁신 모델과 원자재 공급망, 서비스 콘텐츠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 실장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핵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미 간의 의견들이 오고 갔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정부 부처의 의미 있는 소식 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공식 출범합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한 이후 18년 만에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자세한 의미와 남은 논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두 부처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세제, 외환,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1차관 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수장을 맡게 되는데요. 앞서 구 부총리는 금융위원장, 기획처 장관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만나 정책 방향을 잡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처 장관 자리가 공석인 만큼 장관 취임 이후 협의체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초대 기획예산처장으로 지명된 이해운 전 의원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이혜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인 낙마 공세에 돌입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인영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새해부터는 크게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에 연동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엔 이보다 더 큰 7.2%로 월 256만 원 선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래인 생계급여 대상도 4만 명이 늘어납니다. 월소득 4인 가구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달라졌다고요.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준이 지난해보다 1인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30만 4천 원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소득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8.3% 올라 이보다 벌이가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수준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원료 수입 의존도가 큰 외식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해부터 업계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햄버거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어느 업체에서 이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가성비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뉴욕버거는 오는 6일부터 햄버거 주요 메뉴 6종의 가격을 평균 8.9%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3월 햄버거 메뉴 가격을 인상한 이후 10개월 만인데요. 뉴욕버거 측은 전반적인 제조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햄버거뿐 아니라 편의점 가성비 먹거리도 줄줄이 오르는데요. 세븐일레븐은 어제부터 과자와 음료 등 TV 제품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이상했고 GS25도 팝콘 등 TV 제품 4종의 가격을 최대 5.9% 올렸습니다. 네, 특히 이 수입 의존도가 큰 식품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크죠. 네,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른 데다 1,400원대의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원두를 100% 수입해 쓰는 커피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성비 프랜차이즈 하이오 커피는 지난달 일부 커피 가격을 인상했고 10% 커피도 오는 5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커피 음료 10여 종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호텔 줄줄이 가격이 오르는데요. 롯데호텔은 서울 라센의 가격을 새해부터 20만 3천 원으로 인상했고 조선호텔의 아리아도 주말 가격을 18만 2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올해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전자제품 구매 계획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성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가성비로 유명한 글로벌 PC 업체 에이수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언제부터 오릅니까?
네, 에이수스는 오는 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고 최근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 계획을 언급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도 빨리 반영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가격 조정은 원가 압박을 장기적으로 흡수한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리 지난달 중순부터 기업용 노트북 전 제품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에이수스가 새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다음 타자가 될 전망입니다. 대만의 또 다른 PC 업체 에이서도 올 상반기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HP는 올 하반기 가격 인상과 랩탑에 탑재하는 D램의 용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 쓸 곳도 많은데 연초부터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인공지능 열풍 속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때문입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D램의 생산을 줄이고 HBM과 같은 AI용 고성능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품값 인상이 기기값 상승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샤오미 역시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17 울트라의 가격을 전작과 비교해 10%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오는 3월 출시하는 갤럭시 S26의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면서 4집 중 1집꼴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들도 변화하면서 불법이었던 반려동물 식당 출입이 새해부터는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형준입니다. 네, 우선 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식당들에 대한 기준이 나왔다고요. 네, 그동안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가 기준을 내놨습니다. 우선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됐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하고요. 또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 일종의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서 보관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식당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우선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한 곳만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영업장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기준 등을 만들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식약처는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장에 대해 최대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실장급 신설 조직으로 공공부문 공급을 받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이 정책관 국과체제로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올리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완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